안녕하세요. 항상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는 3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힘을 얻었었기에 이번에 저도 저의 시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고로 며느리들은 씻자는 시금치도 싫다고 할 정도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으로 인해 생긴 인연이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두 분이었거든요. 비록 제 친정 부모님들하고는 너무 다른 두 분이었지만 그래도 그 분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 친정은 뭐랄까요? 친구 같은 부모님들이세요. 정말 동네 친구로 시작하신 사이다 보니 지금도 두 분이서 손잡고 산책을 다니시고 늦은 밤이면 맥주 한 캔씩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누구보다 좋은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결혼하면 모두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은 정말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무조건 참고 보는 착하다 못해 답답한 인내의 아이콘 시어머니.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겠다며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술, 담배, 여자, 도박 어떤 것도 평생 참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불나방 같은 시아버지. 한마디로 순둥이 시어머니와 꼰대 막장 시아버지의 환장의 콜라보였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를 눈앞에서 처음 들은 날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말이에요. 너도 이제 결혼하여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시부모님 공경하고 남편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자란 자고로 공손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최고야. 요즘 여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돈 좀 벌어온다고 기가 살아서는 하늘 같은 서방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난 그런 꼴 못 본다. 너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거 있는 줄 아냐? 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 알지? 그게 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야. 요즘 것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편 공경할 줄을 몰라. 설마 너도 그런 요즘 애들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항상 남편을 볼 때 공경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지 조신하게 그걸 고민해야 한다. 아니,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남편보다 연봉도 높아서 누가 보더라도 제가 아깝다는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거기다 결혼할 때 집도 반반, 혼수도 반반 공평하게 했는데 무슨 귀신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좀 웃기더군요. 어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아버님도 그 말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그 말 참 좋아해요. 남자는 하늘에서, 여자는 땅에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해라. 정말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남자는 하늘이니까 위대하고 여자는 땅이니까 천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 무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나 못 배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이래서 기집애들은 배우면 안 돼. 너 지금 시아버지 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한 거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제가요? 제가 언제요? 저는 그저 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대답을 드린 건데 설마 아버님이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세요? 남자는 위대하고 여자는 하찮다? 아니시죠? 더군다나 내조라뇨. 저희 둘 다 사회생활 하는데요. 하물며 제가 더 버는데요. 내조를 할 거면 저 사람이 절을 해야죠. 그러니 방금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저도 작게나마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 세상 진상이란 진상 남부럽지 않게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시아버지를 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건방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경험한 꼰대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넌 떠들어라 난 안 들린다 하면서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평생 얼굴 봐야 할지도 모르는 시아버지니 그저 넌시 눈으로 나가기로 했죠. 무슨 말을 하시든 못 알아들은 척으로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잔소리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저에게 몇 번은 화를 내시면서 길길이 날뛰셨지만 피곤하셨는지 곧 포기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좀 소 닭보듯 그랬달까요? 물론 잔소리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확연히 줄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여자가 말이야.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서 서방님을 기다려야지. 지금까지 어딜 싸돌아다닌 거야? 미안해요. 길에 차가 너무 많아서요. 미안해요. 얼른 밥 차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여편네가 이 남편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이게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금방 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날은 어쩌다 제가 쉬는 날이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라도 가려고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다고 일찌감치 나갔다고 하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둘이서 데이트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멀리도 아니고 미사리 쪽으로 차를 몰고 나갔죠. 그런데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꼭 소녀 같으셨어요. 볼이 발그레해지셔서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좋은 것은 처음 와봤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별거 아닌 게 뭐 그리 좋으시다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지 이놈의 남편은 도대체 시어머니랑 제대로 여행도 안 다닌 건지 가서 구박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퇴근 시간하고 걸려서 차가 좀 막혔어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가니 시어머니는 정말 초조해지시는 게 얼굴에 보이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아까 떡 사가지고 간 거 그냥 두고 왔잖아요. 아버님도 시장하시면 그거 드시고 계실 거예요. 많이 늦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면 이 사람 보고 가서 아버님이랑 식사하고 있으라고 할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셨고 그렇게 시댁으로 모시고 가니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사가지고 갔던 떡이 날아와서 발치에 떨어지더군요. 여편네가 바람이 들어서 말이야. 이 남편 밥 시간이 됐으면 제깍제깍 들어와서 준비를 해놔야지. 아주 서방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뭐야. 이제 들어와서 언제 밥을 할 거야? 도대체 집에서 이 서방 밥 챙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식충이가 이제 그것도 못할 거면 살아서 뭐해? 그냥 나가 죽어. 와, 밥. 사실 그날 밥솥에는 밥이 한가득 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다양한 반찬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특제 된장찌개도 같이 있었고요. 귀찮아서 그걸 챙겨 드시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사간 떡이 있으니 잠시 그거 드시고 계시다가 어머님이 차려드린 저녁을 드셔도 되는 거였고 무엇보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막말을 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아가, 미안하다. 네 시아버지가 오늘 많이 이르셨나 보다. 가끔 친구분들하고 화투 같은 거 치고 그러시는데 많이 치시면 속상하셔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 오늘도 그래서 술 한잔 하셨나 보다. 평소에는 안 저러시는데 오늘 이상하시네. 괜히 있다가 불똥 튀지 말고 얼른 가봐라. 오늘 고마웠다.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저에게도 막말을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저를 보내려고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발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어머니, 저도 배고파요. 저도 밥 주세요. 저랑 후딱 밥해서 같이 먹어요. 남편도 이리로 오라고 하죠 뭐. 오랜만에 어머님 밥 먹는다고 하면 아주 신나서 올 거예요.
그 사이 실컷 성질을 부린 시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서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이 들어버리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왜 그러는지 눈치채신 듯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미 어머님이 다 준비하신 거 차리기만 하는 상황이라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그때 맞춰 퇴근한 남편과 식사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으시더군요. 우리 아버지, 뭐 원래 그래. 그냥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이상하신 거 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술도 좀 많이 드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결국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주무셨잖아.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밥밥거리시면서 어머니한테 소리치신 건데? 거기다 내가 사간 떡도 던지셨다고. 원래 술 취하면 좀 그러시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술 취했다 싶으면 그냥 피해. 나야 그냥 피하면 되는데 어머니는? 우리 엄마야 뭐 이미 익숙한데 뭐. 괜찮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남편을 보니 더욱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아버님, 어머님한테 폭력도 쓰시는 건 아니지? 에이, 이제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신데 안 그러시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이가 젊으셨을 때는 그럴 때도 있으셨다는 거야? 그냥 뭐 다른 집들 다 그러잖아. 그냥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지. 가끔. 가끔? 다른 집들 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든 집에서 폭력이 있다는 얘기야? 남편은 대화를 피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황이 심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시아버지, 항상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 계신 시어머니,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남편,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거기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거실 테이블에 떡하니 종 하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종이요. 아버님, 이건 뭐예요? 이게 뭔지 궁금하냐? 잘 봐라.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종을 흔들더라고요. 천천히 흔들다가 아무 반응이 없자 요란할 정도로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계셨던 시어머니가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오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나 목말라. 아물 좀 가져와. 얼음은 3개 정도 넣어줘. 순간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놀라서 쳐다보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네 시애미가 나이가 드니까 귓구녕이 막히는지 몇 번을 불러도 듣지를 못해서 내가 어찌나 목이 아프던지 그래서 머리 좀 썼다. 이제는 이렇게 종만 흔들면 알아듣고 달려오니까 어떠냐. 내 목이 아주 편해졌어. 사람은 이래서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야. 알겠냐? 안 그래도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보면 눈앞에 있는 리모컨을 집어달라고 부엌에 있는 시어머니를 불러대시는 통에 한숨만 났는데 이제는 종을 흔들어 시어머니를 부른다니 무슨 강아지를 부르는 겁니까? 조선시대 하인을 부르는 겁니까? 제가 놀란 표정을 해서 민망해서 그랬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걸로 날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골 똥개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얌전히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잘 참으시나 했는데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나 봅니다. 뭐라고?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나? 쥐약을 처먹었냐? 지금 하늘 같은 서방이 하는 말에 토를 다는 거야, 토를 달아. 네가 귓구멍을 잘 열고 빨딱빨딱 잘 알아듣고 달려왔으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사와? 나이 들어서 귀가 벌었나 하고 신경 써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는. 그러면서 들고 있던 종을 시어머니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 종은 시어머니의 이마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어머니 이마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지만
시아버지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근처에서 잡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어머니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서면서 편을 들었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붙잡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를 뺀 3명이 편을 먹고 자신에게 덤빈다며 방방 뜨시더니 안방으로 달려가셔서 어머님 옷들을 마구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다 집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나는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덤비는 이 여편네 먹여 살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지네. 왜? 자식 출가시키니까 세상 다 산 것 같아. 어디 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해봐. 해보라고. 나가. 아유 당장 나가. 내가 주는 밥 귀한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왜 내 밥 먹여가면서 살아? 어? 나가!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살라고 하나요? 아무리 한 달이 건너 시어머니지만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얼씨구, 너도 나가. 귀엽다 봐주니까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 아이 너희 당장 이혼해라. 저딴 어른 공경 못하는 것하고 살아봐야 뻔하지. 남편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마저도 너무 답답하더군요. 어머님, 가세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면 되죠. 여기서 왜 이런 꼴을 보면서 지내세요? 가셔서 저희랑 지내세요. 난 어머니랑 먼저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짐 챙겨서 따라와. 제 말에 시아버지가 뒤에서 더 펄펄 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괜찮다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 시어머니는 내내 막막하신 듯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후에 남편이 어머님들 짐 중에 몇 가지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나온 후에 자기도 시어머니를 소박 놓은 거니 저희 남편에게도 당장 그딴 부인 쫓아내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우선은 술에 너무 취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라서 시아버님이 잠드시는 걸 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이미 잠드신 뒤라서 저는 남편에게만 선언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과하실 때까지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아버님 저러시는 거 정말 이상한 거고 정상 아니셔. 당신이 아버님 저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혹시라도 남자는 정말 저래도 되는지 착각할까 봐 말하는 거야. 나는 저런 비슷한 일 있으면 조금도 참지 않을 거니까 혹시라도 기대하지 마. 다른 집들은 아들이 크면 그 아들이 무서워서 아버지들이 조심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저희 시댁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제대로 시어머니 편도 들지 않은 남편이 어이없기도 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 시아버님의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혹시라도 남편도 그 핏줄이니 저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일 아니야. 아버지가 오늘은 술에 취하셔서 그런 거지. 평소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아이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두 분은 두 분 사이에 나름의 규칙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좀 진정되시면 집으로 가시라고 해. 싫어. 절대 안 돼. 방금 내가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아버님이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어머님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유난이라고 했고 제가 이상하게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 혼자 계시면 누가 챙기냐면서 오히려 시아버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느라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양보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잘 참는데 왜 네가 나서냐 그것 같더군요. 순간 시어머니가 사실 새엄마인가 내가 모르는 저 집안에 비밀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연애할 때의 신랑은 누구보다 배려심 넘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범 청년이었어요. 그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멀쩡한 모습만 보였었는데 왜 시댁일만 되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까지 사내 못 사내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그렇게 아버님이 걱정되면 직접 가서 챙기는 건 안 말릴게. 시아버지가 사과하러 오실 때까지 아예 시댁에 가서 지내도 되니까 그렇게 해. 물론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챙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도 굳이 시아버지의 신경질을 받으러 가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저는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도 아직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집이다 보니 집안일 할 것도 자체가 별로 없었고 야근이 많으니 식사도 밖에서 대충 때우고 들어오던 두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집에 계시니 그동안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했었나 싶게 반짝반짝 광이 나더라고요. 편하게 그냥 계셔도 된다는데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게 쓸고 닦고 음식도 해주시고 챙겨주시는지 이대로 평생 같이 살아도 될 것 같다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거기다 그동안 선물 받아놓고 제대로 물도 주지 못해서 다 죽어가던 난이며 화분들까지 다 살려놓으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집이 화사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파트 및 화단에서 경비 아저씨, 부녀 회장님과 함께 꽃까지 심고 계셨어요. 너네 아파트는 집에서 기르던 화분들이 커지면 이렇게 화단에다가 내려다 심게 해준다네. 그래서 그런가 여기는 예쁜 꽃들이 참 많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얼마나 예쁘고 화사해 보이는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는 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길을 다니다 예쁜 꽃이나 실한 과일나무만 보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집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기르셨습니다. 대단한 꽃들이 아니라도 고구마도 파도 잘 기르셔서 보기 좋게 만드셨고 제가 어버이날이나 생신날 보내드린 화분들도 항상 튼튼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놨었죠. 새댁 시어머니 아주 선수셔. 프로야 프로. 어쩜 이렇게 꽃들도 나무들도 다 잘하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근처에 땅을 조금 사뒀거든. 가끔 모여서 거기서 꽃이나 나무, 채소 같은 것들 키우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모임인데 새댁 시어머니도 거기 같이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때? 평생 시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맞춰주느라 취미 한번 제대로 못 가지시던 시어머니셨어요. 부녀 회장님 말에 무슨 소리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하고 싶어 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입회비를 내드렸어요. 이상한 모임도 아니고 꽃과 나무, 채소들을 키우는 모임이니 시어머님 소일거리로도 딱 좋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저희도 챙겨주시고 모임도 나가시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표정도 안정돼 보이셨고 마음도 편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제 눈치가 보이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신다며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아가, 그동안 고마웠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구나.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것 같다. 네 시아버지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네 남편 아버지인데
이렇게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만 나는 집으로 가야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시아버지가 아무 연락도 없는 것이 찜찜하기는 했지만 부디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셨던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천사표에 마음도 약하신 저희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님 곁으로 돌아가시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시댁으로 향했는데 세상에 다시 간 시댁은 정말 내가 알던 시댁이 맞나 싶게 난장판이 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을 비우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었는지 사방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고 음식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는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흔적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일회용 그릇들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온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정작 시어머님이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음식들은 썩어가고 있더군요. 싱크대를 가득 채운 설거지들 근처에는 파리도 꼬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인 건 시댁 현관문을 열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싸구려처럼 보이는 옷차림에 화려하고 요란한 화장을 한 아주머니들과 시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잔뜩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으셨거든요. 그 주변으로 쌓인 술병들은 도저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다들 얼마나 마신 건지 술에 취해서 엉겨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구분들 옷과 얼굴에는 그 아주머님들이 찍어놓은 건지 입술 자국들까지 잔뜩 묻어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에 경악해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나가자며 잡아 끌었지만 시어머니는 한숨 한번 쉬더니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집안의 창문들을 열어 환기부터 하고는 너무나 능숙하게 쓰레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코웃음만 치시더니 뭐해? 아이 왔으면 빨리 안주나 만들어 와. 아니다. 아이 속 쓰리니까 해장국부터 끓여와. 저는 정말 뒷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당당하시더군요. 내 인생의 모토가 말이야. 아 인생 한 방이라는 거야. 까짓 한 번뿐인 인생 왜 참고 살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아이 나는 안 참아. 절대 안 참아.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아유 잘 놀았다 그러면서 죽을 거다. 마치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 친구들과 낄낄거리는 시아버지를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쥐들이 억울하면 어쩔 거야. 땡땡대면 어쩔 거야. 아 누가 여자로 태어나라고 했냐? 누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라고 했어? 그래도 내 덕분에 평생 돈 한 번 안 벌고도 밥 안 굶고 잘 살았으면 처리라도 해야지. 그렇게 억울하면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든가. 그때 처음 결심을 했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절대 안 바뀔 사람이구나. 진짜 이대로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참고 사시거나 아니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요. 그러나 제 이런 의견에도 정작 시어머니는 이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남편도 펄쩍 뛰었고요. 당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나중에 시아버지처럼 굴면 바로 이혼이라고 교육시키면서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하게 구는 걸 보게 된다면 절대 참지 말고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기로 약속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어차피 이렇게 평생 사셔야 한다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 정도는 하시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있을 때 나가셨던 식물 가꾸기 동호회 모임을 계속 나가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시아버지 모르게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차비도 하시고 사고 싶으신 나무나 꽃이 있으면 사시라고 했죠.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어디 여자가 바깥 출입이 잦냐며 난리를 피웠지만 남편이 이번에는 자기가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맡겨만 보라고. 내가 그래도 두 분 하나뿐인 자식인데 중간에서 딱 잘해야지. 걱정 일랑 하지를 마. 당신 말이 맞지. 우리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취미생활도 하시고 해야지. 내가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지 잘 설득해서 이제 엄마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시게 잘 이야기할게. 아니 나만 믿으라니까. 그리고 정말 시아버지께 무슨 소리로 어떻게 설득을 한 건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식사만 다 챙긴 다음이라면 혹은 시아버지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우는 날이라면 동호회에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참 소박도한 가족이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평생을 도박, 술, 여자를 좋아하며 그것을 취미이자 생활로 지내시던 시아버지는 여전히 밖으로 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을 종처럼 부리셨지만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볼 때도 덜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간히 수확한 과일이나 야채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고 예쁘게 기른 꽃을 말려서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참 맛있는 열매들이었고 소담한 꽃들이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분재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모임 장소로 축하용 꽃다발과 함께 간식을 사들고 찾아갔더니 모두들 시어머님을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들 포기한 나무들도 살리고 죽은 나무에서도 꽃을 피웠다면서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을 넘은 거라고 했고 그 동호회에서 자문을 해주시던 한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님은 농담 반 진담 반인 듯 시어머니에게 본인의 과로 입학해서 함께 공부해보자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그 상황이 너무나 즐거우신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잘만 지냈으면 모두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시어머니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셨고 손가락 하나와 엉덩이 뼈도 골절, 허리도 삐끗하신 상태로 한동안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셨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는데 시어머니를 병원까지 데리고 와주신 경찰분과 신고해주신 이웃분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과음하신 상태에서 시어머님이 다른 남자분과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단순히 흥분했다고 말하면 되나? 아주 그쪽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무슨 개패듯이 팼어요. 밖에서 비명소리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내다봤더니 그쪽 시아버지가 그쪽 시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발로 차고 밟고 밀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급하게 경찰 불러가지고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세대 오늘 송장 치를 뻔했어. 그날은 시어머니의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모임에서 자문을 해주시던 조경학과 교수님이 평소에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희귀한 꽃나무 묘목이 생겼다면서 시어머님께 선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 남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워낙 시어머니가 특이한 나무도 잘 기르시니 따로 선물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차를 한 잔 사고 있었나 본데 술에 취해서 집에 가던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난리가 난 것이었죠. 물론 두 분이서만 계셨던 것도 아니고 모임의 다른 여자 회원분도 한 분 같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에게는 그저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피는 현장을 목격하신 것 마냥 난리를 치시더군요. 경찰서로 끌려간 시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잔뜩 취해 계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여자가 밖으로 도니까 이 꼴이 나는 거다. 이래서 여자랑 북어는 3일에 한 번 패야 하는 거야. 내가 요즘 너무 풀어줬어. 어디서 감히 서방질은 서방질이야. 아주 집구석에 가둬놓고 바깥 구경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아예 아주 살판 났지, 살판 났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평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족족 수작을 걸면서 바람피시는 시아버지시니 점잖고 조신한 시어머니에게 그런 억울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유치장에 갇힌 시아버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셨다면서 펄펄 뛰고 있더군요. 남편이 말리려고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요. 거기다 저는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이, 정말 엄마는 집에나 있지. 왜 밖으로 돌아다녀서 일을 만들어? 남편이 혼잣말처럼 궁시렁거리는 그 말을요. 가재는 걔편, 아니 남편은 시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종종거릴 동안 남편은 그냥 시어머니가 참으면 되는 일을 키우나 그저 귀찮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도저히 시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도 없다는 것도요. 저는 우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을 설득해서 이혼을 결심하시게 하고 그 후 시어머니에게 유리한 이혼 증거들을 모으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큰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미리 모아두기로요. 시부모님의 이혼을 충동질하는 패륜적인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은 됐지만 온몸이 멍들어 보라색이 되어서 누워 계신 시어머니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편네가 주제를 모르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큰소리치는 시아버지도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가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선 흥신소에 부탁해서 사람을 샀습니다. 이미 폭행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었고 불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흥신소 말로는 일주일 정도면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한 달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시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날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예요. 조사 기간 동안 요청하신 조사 대상자가 만났던 여자 5명이에요. 나머지는 일회성 만남으로 보이고 이 한 명은 살림까지 차린 것으로 보여요. 지금 두 사람이 주로 만나고 있는 곳이 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요. 이 집 명의는 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시아버님 명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아버지가 아예 다른 여자한테 집까지 얻어주시면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시아버지의 행동으로 당연히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예 살림까지 차렸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그런지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님이 그 현장을 보시기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몸을 움직이실 정도가 됐을 때 시어머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다 늙어서 흉하게 무슨 이혼이냐. 나는 됐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저도 당장 이혼하시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이런 관계 계속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최소한 시아버지도 어머님을 부부로서 존중하시고 대하시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라도 이러다 아버님이 저한테 다른 아줌마 데리고 와서 이제 네 시어머니다 그러면 저 이혼해야 돼요. 그러시길 바라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선 가봐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조르니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 시아버지가 폭력적인 것도 알고 있었고 증거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흥신소 직원도 동원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여자와 살고 있다는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가 제가 봤던 사진의 여자와 다른 여자였어요. 순간 잘못 찾아왔나 주소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 뒤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누군데? 왜 무슨 일이야? 누가 온 건데? 젠장, 매일 집에서 듣던 목소리였어요. 우리 남편이 그 집에 있더군요. 설마 이 나쁜 놈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바람을 피는데 그걸 알고도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건가? 이런 배신자, 시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걱정도 되고 괜히 모셔왔구나 후회도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 그 여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저희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더군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느끼하면서 귀여운 척하는 목소리, 빼도 박도 못하는 제 남편이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문을 닫으려는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도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자기야, 여기 좀 나와봐. 미친년들인가 봐. 그 여자의 소리에 무슨 일인가 후다닥 뛰어나오던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는 시아버지와 뒤로 일을 꾸몄던 겁니다. 아버지, 요즘은 원래 세상 무서운 게 며느리 눈치예요. 제 와이프가 아버지가 여자 만나는 것도, 도박하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그냥 하나하나 저한테 잔소리를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희 조용하게 집 하나 얻으면 어떨까요? 밖에서 괜히 돌아다니면서 여자 만나느라 돈 쓸 거 없이 그냥 집 하나 얻어놓고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와서 쉬시고 노시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덕분에 저도 조용하게 제 사람도 만나고요. 제 와이프는 엄마랑 달라서 드세기가 말을 못해서 괜히 딴 여자 만나는 거 걸리면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펄쩍 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평생 와이프 눈치만 보고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집 하나 얻어놓으시면 뭐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도 좋고 일석이조 부자합. 어떠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집까지 얻어놓고 여자들을 불러서는 같이 소꿉놀이도 하고 바람도 피고 하느라 바빠서 시어머니가 뭐라든 신경을 덜 썼던 거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바람피는 시아버지를 혐오하는 것처럼 떠들던 남편이 결국 그 핏줄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저는 돌처럼 굳어있는데 그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셨어요. 야, 이 미친놈아. 이놈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후레 자식이. 평생 네 애미가 네 애비 때문에 속 썩는 꼴을 봐놓고도 이 지랄이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네 애비 하는 거 그거 보고 배우지 말고 그거랑 딱 반대로 하면서 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평생을 너한테 그거 하나 가르쳤는데 결국 네가 이렇게 네 애비랑 똑같은 짓을 하냐? 죽자. 이렇게 살 거 그냥 죽자고. 그렇게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참고만 계시던 시어머니셨는데 아들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참지 못하셨어요. 정말 분노에 찬 고성을 지르시면서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칼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두드려 패시더군요. 거기다 그 집에 있던 건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뿐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상간녀도 함께였으니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의 대환장 파티 현장이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동네 부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난리는. 목소리 큰 게 자랑이야. 무식한 게 자랑이야. 어디서 무식한 거 티내고 악을 쓰긴 악을 써. 여편네가 이러니까 내가 밖으로 돌지 괜히 밖으로 돌아? 이 쌍스러운 여편네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지 못해. 시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무언가를 꽉 잡으시더군요. 이 여자가 어딜 잡아? 이거나. 이 여자가 미쳤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을 더 세게 움켜쥐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여자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끼야오 거리셨죠.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행동에 놀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비랑 자식이 손잡고 이딴 짓을 벌여놓을 수가 있어? 당신 가르칠 게 없어서 자식한테 이딴 거를 가르쳐? 당신 뜯어버릴 거야. 당신 같은 종자는 씨를 말려야 돼.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의 눈빛에 공포감이 스며들었고 여자는 땅이라며 천하다던 어머님 앞에 무릎 꿇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놓고 얘기해. 내가 잘못했다고. 시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에는 눈물마저 고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신 듯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이미 급소를 공격당한 아버님에게 필살기를 날리기 일보 직전이셨습니다. 이러다가는 사람 잡겠다 싶어서 저는 얼른 어머님 팔을 잡고 말렸어요. 어머님, 고정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차라리 법으로 가세요. 네? 어머님은 아버님을 휙 치워버리시듯이 거길 잡고 던져버리셨어요. 아버님은 그대로 나뒹굴며 나가 떨어지셨죠. 우리 이혼해. 시어머니와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흥신소를 통해서 모아놓았던 증거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증거들, 그리고 평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던 것들을 보고 들었던 이웃들의 증언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하는 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혼하시냐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참으신 거 보상 받으셔야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독하게만 마음 먹으시면 시간 걸리더라도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반이 아니라 거의 다 뺏어와야죠. 그리고 상간녀들한테 위자료 소송 진행하실 거죠? 복잡하고 긴 시간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길 권해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마음의 상처라는 건 절대로 치유될 수 없고 억울하게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도 되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돈이라는 것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니 그 후에는 시어머님과도 남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쁜 놈들이 벌 받는 모습,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 끝까지 당당하게 소송 진행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많이 뜯어내셔야죠. 저희 시아버지 그 나이 그 성격에 여자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 결국 돈 때문인데 어머님한테 그 돈 다 뺏기시고 나서도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돈 쓰고 다니시면서 도박도 하실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님의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나마 저에게는 비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혼하기 싫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당당하시더라고요. 위기에서 벗어난 시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셨어요. 소송? 아주 뭐가 뛰니까 뭔가 뛴다고 이 무식한 여편네야. 이 재산 분할은 무슨? 당신이 집구석에 앉아서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 말고 한 푼이라도 벌어온 게 있어? 뻔뻔하게 어디서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나 요새 빙요기가 다녀. 진단서 받아서 그걸로 소송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알아? 소송이요? 떳떳하면 어디 한번 소송해봐요. 내가 당신을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쪽팔려서 소송 못하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받아줄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찍소리하지 말고 얌전히 살아. 아니면 정말 입고 있는 옷도 다 벗겨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으니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이 그냥 결혼 때 했던 것들을 나누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2천씩 4천의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죠. 긴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일들이 튀어나왔고 그걸 확인하고 증명하고 싸우고 끝도 없는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모두 시아버지의 악행들이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법정에서 소란이 생기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기를 2년이나 끌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3천에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 절반 정도로 판결이 나왔지만 당연히 시아버지는 길길이 뛰었고 그 후에 다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집을 나와 저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함께 지내고 계셨어요. 한 집안 남자들과 이혼 소송 중인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게 웃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의지가 되더군요. 제가 먼저 이혼해서 시어머니와 남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본인이 참기만 해서라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것을 보상하기라도 하려는 듯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2년을 함께 살면서 저한테 필요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전업주부인 부인이 아닌가 하는 웃긴 생각까지도 했었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욱 본격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아예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셨는지 언젠가는 수능을 봐서 조경학과가 있는 대학의 원서라도 내보시겠다면서 의욕적으로 지내십니다. 물론 시어머니나 저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셨던 터라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하셔야 수능 자체도 볼 수 있으셨거든요. 그래도 이혼소송 2년 동안 야하게 다니시면서 중졸 검정고시에 통과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던 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보시겠다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 중이신데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걸 보면 저보다 수학은 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혼에 성공하시고 강제 집행으로 재산 분할까지 받아내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새로 살게 되실 아파트 바로 밑에 한 채의 아파트를 또 샀다면서 저에게 같이 이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내가 이 돈 뭐 하려고 다 받았는데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겠냐? 그렇다고 그 꼴 보기 싫은 아들놈한테 물려주겠냐? 나도 이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다. 네 집 사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살던 말던 네 맘대로 하고. 그때쯤 저는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남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게 되면 신혼살림도 최고급으로 꽉꽉 채워주시겠다면서 의욕이 가득 차 계세요.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와 전 시어머니 두 분이서 아주 베프가 되셔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던 두 분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두 분답게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가끔 저까지 여자 셋이서 쇼핑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사우나도 다니는데 덕분에 친정아빠는 본인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서운해하시죠. 그래도 운전기사를 자처하면서 저희를 마중 나와 주시곤 하신답니다. 전 시아버지는 이혼하면서 뺏기고 남은 돈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동안은 어쨌건 시어머니가 돈을 관리해 주셨는데 생각 없이 여자한테 돈을 얼마나 퍼줬을지 대강 상상은 됩니다. 그러니 저희 남편에게 가서 같이 살자고 하나 본데 전 시아버지를 닮아서 이기적인 제 남편이 돈도 없고 성격만 나쁜 전 시아버지와 함께 살 리가 있나요? 절대 싫다고 버티고는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기건 두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아들이 자기 도와달라고 연락이 올까봐 번호를 차단하고 새로 바꾼 번호도 안 알려주면서 저에게라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시는 걸로 보아 이번에 아주 단단히 마음을 정리하신 모양이십니다. 부디 앞으로는 저희 전 시어머니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